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재미입니다. 네, 저희는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상권 고대와 중세, 제2편 중세 철학, 제2장 스콜라 철학의 토마스 아퀴나스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663쪽이고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생각했던 법과 국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얘기를 하고 뭐 토마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에 대한 반동도 얘기를 하고 마지막 토마스 아퀴나스 정리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보겠습니다. 토마스는 자연법과 영언법에 관한 자기 학설과 관련지어 인간의 법과 이 법의 힘과 구성력 및 그 변천 등도 다뤘다. 이게 인트로고요. 664쪽을 보면 소제목이 법입니다. 왜 인간들은 법률을 필요로 하는가?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왜 법률을 필요로 하는가?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 읽어볼게요. 인간의 본성에는, 이거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본성에는 매우 많은 힘이 숨겨져 있다. 이 힘은 올바른 길을 따라 인도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도야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나 욕망에 기울어지기가 쉽기 때문이다. 어릴 때에는 부모의 힘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파렴치한 자, 무모한 자, 악습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벌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밖으로부터의 강제가 가해져야만 하며, 그래야 이들이 올바른 길을 가게 되며, 처음에는 국가의 권력에 의해 행하도록 강요당하던 것을 마침내는 자발적이고 관습적으로 행하도록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법률을 가지고 있으면 고귀한 존재이지만 법률이 없으면 가장 거친 동물이기 때문이라고 토마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하고 있다. 즉 토마스는 분명히 법률과 권력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간단하게 법률과 권력을 동일시하지는 않는다. 그의 질서 사상은 이런 생각들과 대립된다. 그래서 그는 당장 인간의 이성, 이성 또 나왔어요. 이성에 눈을 돌린다. 우리들은 이 이성 속에 욕망과 거칠음에 대한 무기를 가지고 있음직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동시에 모든 법률들이 어떤 근원에 뿌리박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고대 이래로 이성은 올바른 이성일 때는 세계의 법칙과 자연의 질서로 통하는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특히 로마의 법률 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스토아파들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죠. 토마스의 명제는 인간의 모든 법률은 그것이 진정으로 정의로우며 단순한 강제 처분이 안 되려면 자연 법칙에서 이끌어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 법칙은 이성의 첫 번째 규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마스를 따르자면 인간의 실증법은 자연법을 해석해 놓은 것이다. 자, 다시 인간의 실증법, 인간의 법은요, 자연법을 해석해 놓은 거래요. 요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영원법이 하나님의 법이죠. 신의 법. 영원법이 가장 상위에 있고 영원법 아래 자연법이 있습니다. 자연법은 만물을 다스리는 법이, 어쨌든 만물의 법칙, 뭐 자연법이 있고 그 아래 실증법, 인간의 법이 있어요. 이게 위계상. 상위의 법이 아래 법들을 내포하면서 내포하고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인간을 위해서는 세계의 형이상학적인 질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지나지 않은 영원법들이 표현되고 전개되게 이른다. 인간은 이렇게 해서 스스로의 참된 본질과 고귀한 삶으로 인도된다. 자연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미 설명한 바가 있다. 이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적인 경향에 의해 밝혀지며,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적인 경향으로 밝혀져요. 이 성향은 부분적으로 감각적 생명적인 소질이요. 또 부분적으로는 가치에 대한 정신적 윤리적인 태도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본성적인 경향은 원리의 직관과 구체적인 양심에 의해 파악된다. 인식되기도 하고요. 자, 이 본성적 경향, 자연법을 보는 원리의 직관. 인간이 원리를 직관해요. 그리고 구체적 양심, 사는 사람마다 양심을 갖고 판단해요. 그래서 자연법을 파악을 해요. 이렇게 해서 생기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구가 자연법이다. 자, 토마스는 자연법은 그 보편적 원리들에 있어서는 우리들 인간에게 확고한 것이지만, 여기서부터는 어떤 얘기냐면, 자, 자연법은 있잖아요? 뭐 지금 뭐 헌법도 마찬가지지만, 법전에 나와 있는 그 법률 조항들은 수시로 안 바뀌죠. 그냥 그대로 있죠. 근데 인간의 삶은 너무 다종다양하잖아요. 사안마다 다 다르고 똑같은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그 얘기예요. 법률은 보편적 원리들로 굴러가는데 개별적 사안, 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요구는 너무 많죠. 그 얘기를 아래 문단에 쫙 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생활 환경,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죠. 자연법은 알겠어. 그래. 인간의 양심과 원리의 직관으로 파악할 수 있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하지만 인간마다 특수한 생활 환경에 처해요. 이럼 어떡할 거야? 그래서 항상 갈등과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난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가령 자연법이 존재 측면에서 볼 때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보편 타당성을 가진 관념적인 질서라고 한다면 법은 그렇죠. 모든 법은. 근데 인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인류의 전 과정에 따라다니는 항상 새로운 과제다. 왜냐면 개별 사안은 다르니까요. 이런 얘기를 쫙 하고 있고요. 뭐 신의 불꽃, 원리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 이런 얘기하고 666쪽을 보면 토마스가 법을 비역사적인 것으로 굳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애썼으며 또 그것을 역사적으로 느끼려고 얼마나 애썼는가. 요런 얘기를 해요. 예. 법의 역사성을 나름 신경을 썼다. 실정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요거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법이라면 어떠해야 하는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각인데요. 정의로워야 하고, 어? 법은 정의로워야 하고, 도덕적이어야 하고, 물리적으로 가능해야 하고, 이거 물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 같아요. 민족의 전통에 충실해야 하고, 시간과 공간에 적응해야 하고, 필연적이어야 하고, 목적에 알맞아야 하고, 공포되어야 하고, 공동선에 유익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건 뭐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법에 대한 그런 말인 것 같고요. 그래서 법률의 정의도 법률이란 공동선을 위해 사회를 옹호하는 자가 공포한 일종의 이성의 질서이다. 이렇게 신학대전에서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니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아무래도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는 바는 거대한 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도 법 그 자체를 말하고 있지는 않구나 이렇게 계속 느끼고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넘어가면 뭐 법의 성질도 나오지만 그것이 정의를 말할 때 그 정의의 근간에는 아퀴나스의 입장에서는 뭐가 있을지 다들 예상을 하시는 것처럼 정의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목적이란 무엇이고 뭐 이런 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문단이었습니다. 사실 크게 뭐 지적할 바는 없고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중세 거대한 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법 사상사나 아니면 정치 철학사를 읽어보시면 이것이 일련의 관점을 하나를 택하고 있다는 걸 느끼시게 될 텐데요.
모든 법이나 법 조항들을 자연법에 의거한 어떤 실정법, 성문법으로 찾아내는 방향성이 하나의 읽기 방법입니다. 법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법 조문들은 성문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이렇게 적혀 있는 문법. 성문법 혹은 지금 이 실증적으로 법률로서 작동하고 있는 걸 실증법인데요. 그것들의 근간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관습과 전통에 따르는 자연법에서 의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관점에 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좀 더 정확한 설명 같은 것들은 법사상사나 정치 철학사를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제 아퀴나스의 법에 대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제목 국가. 과연 토마스 아퀴나스는 국가를 어떻게 보는가? 바로 읽어볼게요. 666쪽이고요. 토마스는 국가 철학 분야에서도 메르베케의 비렐름이 번역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처음으로 스콜라 철학에다 소개했으며, 이런 점으로 보아 여태까지 지배적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학을 보충했다. 토마스만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회학을 받아들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토마스를 따르자면 국가의 기원은 이런 거 재밌어요. 아까는 법에 대해서 왜 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국가의 기원 궁금하실 겁니다. 국가의 기원은 인간의 본성에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말했던 바와 같이 인간이란 본성적으로 사회적인 존재다. 인간은 외톨이가 되어서는 도저히 삶을 감당해낼 수 없다. 왜냐하면 요거 되게 재밌어요. 이유가 자연은 동물에 대해서처럼 인간에게 풍부하고 확실한 본능을 갖춰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 재밌죠. 인간은 뭐 예를 들어 자연에 있는 모든 인간을 제외하고 뭐 거북이든 기린이든 치타든 호랑이든 사자든 뭐 쥐도 그렇고요. 닭도 그렇고 자연에 내버려 두면 어떤 동물도 살아요. 그냥 새끼 때부터. 어미가 낳으면 그냥 지들이 알아서 살죠. 본성, 본능, 생존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엄마가 거의 10년 이상을 길러줘야 뭐 어디 무인도 떨거나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에게만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본능이. 이게 진짜 아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찰, 그만큼 관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간만 그래요. 그런 본능, 생존 본능이랄까요?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의 이성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인간만이 이성이 있어요. 이게 또 새롭게 받아들여지더라고, 이 문장이. 아, 그래. 동물은 이성이 없는데도 본능이 있으니까 살아남을 수 있어. 하지만 인간은 본능이 없지만 야성적 본능이 없지만 이성이 있으니까 살아남는구나. 그런데 이러한 일은 사회 안에서 가장 잘 행해진다.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생활의 필수적인 것과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발명하면서 공존하며 각자가 전체에 가능한 한 최대의 완성을 위해 스스로의 몫을 다한다. 그런데 공통적인 목표가 있을 때에는 공통적인 질서가 필요하며, 이 질서는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지역 사회와 시족을 거쳐 국가에 이르기까지의 사회적인 유대이다. 그래서 언어도 인간이 본성적으로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인 거죠. 여기까지를 일단 끊고요. 진희님 요거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지 않나요, 요거? 재밌었고요. 특히 아까 인간은 본성 없이 태어난다. 뭐 이 부분을 되게 재밌게 해석해 주신 것 같은데, 그냥 다시 듣다 보니까 생각난 게, 뭐 어떤 생명체는 알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미진한 존재로 또 태어나서 그 알이 부화되기 전까지 또
엄마 아빠 개체가 혹은 그 성인 개체가 품어주거나 키워주거나 보호해주는 기관이 또 따로 있고 아니면 인간이 태어났을 때 되게 연약하게 태어나지만 이미 완성된 채로 태어나는 동물들을 살펴보면 어, 그 엄마 뱃속에 있는 기간이 좀 길거나 뭐 그렇다고 좀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은 되게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거나 아니면 그 국가에 대한 논의에 딱 알맞는 거기에 맞춰서 해석한 그 해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인간의 본성이 이성이다라는 것도 오늘날의 관점에서 읽다 보면 고개가 계속 갸우뚱거려지기도 하죠.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인한 결과물들로 사실 인간 자신이 고통을 스스로 생산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 그러면 인간이 본성적으로 취하는 행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통인가? 뭐 이렇게 해도 되는 맥락이 있는데요. 그런 맥락 때문에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이었지만 이런 서술 자체는 네, 이해를 하고자 하면 단순하게 이해는 된다. 이 재밌는 게 결국 토마스 아퀴나스도 저는 모든 철학자들이 갖춰야 될 그 기본 역량이 일관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주장하는 어떤 개념이나 어쨌든 뭐 어떤 문장들을 일관성을 갖고 밀어붙여야 되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성 뭐 당시의 철학자들이 그랬지만 이성으로 또 수렴이 돼요. 뭐 신으로 수렴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도 이성을 갖고 와서 궁극적으로 이성 얘기를 이성이 근본적인 그 베이스로 깔려 있으면서 국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성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관성이 있어요, 확실히. 이성 얘기 할 거면 그래서 어떤 분야를 갖고 오든 간에 그 일관성.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자, 667쪽. 물론 토마스는 국가 형태라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문제도 다뤘다. 뭐 군주제를 가장 좋은 형태로 봤고 참조제를 가장 나쁜 정치 형태로 봤다고 하고 여러 요소들 귀족제나 민주제를 여러 요소들을 뒤섞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래 보면 그에게 있어서는 국가의 목적이 고대의 것과 같다. 자, 국가의 목적. 국가는 백성들을 행복하고 덕이 있는 생활로 인도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행복하고 덕 있는 생활을 하려면 평화로워야겠죠. 이건 아우구스티누스하고도 같아요. 그래서 국가의 최고 목적은 신 곁에서의 정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정복이란 뭐 어떤 정복하는 게 아니라 복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 곁에서 복을 누리는 그런 삶. 뭐 신학자니까 당시 정황도 그렇고요. 종교 생활을 국가는 종교 생활을 촉진해야 된다.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봉사해야 한다. 토마스는 오직 한 가지의 종교, 즉 그리스도교만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한 분의 가장 높으신 주 그리스도만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국가에 비해 교회가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이끌어낸다. 국가 위에 교회가 있어요. 그는 모든 것을 다 목적론적으로 생각한다. 이게 이제 제가 말했던 그 철학자마다 전제를 갖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목적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요런 문장 어 토마스 아퀴나스는 목적론적으로 생각하는구나. 일단 인간의 궁극 목적이 정해지고 자기의 신앙을 통해 위대한 구원의 질서를 지배하는 자가 교회와 이 교회의 우두머리인 교황이라는 것과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교회가 우위를 차지한다고 결정 내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요. 세속적인 일을 할 때는 교회가 항상 지배권을 갖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세속적인 부분에서는 또 달라요. 이런 좀 융통성이 있었다. 어. 그리고 국제법까지 얘기를 해 볼게요. 토마스 질서 사상은 국제법에 관한 논문들에서
한 번 더 드러난다. 토마스는 만민법을 알고 있다. 국가들과 민족들이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들의 이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모든 민족들에게 준수되어야 할 그런 원칙들이 있다. 뭐 이런 거죠. 어디에서나 외교관들은 모욕을 당해서는 안 되고 조약은 지켜져야 하고 전쟁 때 여자와 어린이, 죄 없는 이 건들지 마라. 보호하자. 이와 같은 국제법의 요점은 자연법이죠. 자연법이 우선하는 거죠. 자연법이 있기 때문에 국제법이 생길 수 있는. 법은 단순한 권력을 휘두르는 일이 아니라 요 얘기는 하지 말고 어쨌든 요런 거. 그래서 국제법의 원조처럼 생각되어지는. 네, 끝입니다. 여기까지 했는데요. 법에 대해서 진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실제로 법 사상사에서도 토마스 아퀴나스는 거대하게 다뤄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이후에 나오는 이제 스코티스라든지, 뭐, 에크하르트 말고, 오캄, 윌리엄. 까지도 오캄이나 쿠서누스 같은 경우도 이제 법 사상사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거대한 사상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 찾아보시는 게 되게 좋은 공부 방법일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으로는 최소치의 교양 수준 정도도 안 되고 좀 아쉽거든요, 많이. 그래서 국가를 바라보는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법의 기원을 이제 탐구하는 그런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싹 빠져 있는 상태에서 아퀴나스는 이렇게 추구했어라고 얘기하면 마치 아퀴나스의 단독적인 어떤 이론처럼 읽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무리가 있고요. 이 당시에 다른 사상가들과 더불어서 법에 대한 혹은 국가에 대한 기원 자체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큰 틀에서 또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철학사와는 조금 다른 맥락의 법사상사 혹은 정치 철학사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들을 짚어가시면 다른 사상가들과의 비교도 용이할 것이고 토마스 아퀴나스만의 독보적인 어떤 관점도 더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하게 봤구나. 그리고 처음에 던져졌던 질문들 있죠. 우리 인간에게 법이란 무엇인가? 법은 왜 중요한가? 뭐 국가는 어떻게 기원되었는가? 뭐 이런 질문들. 그런 질문들이 법이나 정치에서의 일반적인 시작의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인터넷 검색만 해도 간략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고 이후에 쌓여진 자료와 함께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669쪽을 보면 토마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에 대한 반동이라는 제목으로 나와요. 요걸 한번 볼게요. 소제목 프란시스코 회원들이라고 해서 쭉 읽으면 됩니다. 이 부분은 뭐 그냥 읽으면 이해되는 거라서 토마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에 대한 고유한 학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실체적인 형상이 하나라고 하는 것, 이건 신이겠죠. 정신적인 실체와 진료가 없는 형상이 동일하다는 것, 진료에 의한 개별화, 세계의 창조가 영원히 가능하다는 것, 피조물들에 있어서의 본질과 존재의 실제적인 구별, 지성의 우위, 이성적인 인식 전체가 감각의 지각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등등은 이미 아퀴나스가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죽은 뒤에도 맹렬한 반론을 일으켰다. 이러한 반론을 제기한 것은 특히 프란시스코 학파였다. 보나벤투라의 제자 아쿠 아스파르타의 마테우스 추기경은 분명히 토마스를 반대하면서 그의 인식론을 썼다. 그를 보다 더 날카롭게 공격한 자는 존 페캄이었다. 페캄은 대주교가 되자 토마스의 여러 명제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기욤 드라 마레는 1278년에 수도자 토마스에 대한 정정이라는 책을 썼고 1282년에는 프란시스코 회원들에게 토마스를 읽지 말라는 금령을 내렸고 허가를 받지 않고 그의 저서들을 접하는 것도 금지했다. 자, 그리고 강의 하인리인데요. 그런데 파리 대학의 재속신부 출신 교수들 중에도 저항이 있었다. 당대의 유력한 신학자였던 강의 하인리는 예컨대 본질과 존재의 구별,
진료 개념, 창조가 영원하다고 하는 견해, 인식론, 양심의 개념, 주지주의 전체 등등에 관해 여러 가지 점에서 토마스를 비판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 당국자들. 자, 교회 당국자들이 토마스와 그의 새로운 사상을 반대한 것이 특히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준 것 같다. 대주교 스테판 탄비에가 1277년 오류라고 선언한 라틴의 아베로에스주의의 명제들 중에는 성 토마스의 9가지 명제들이 들어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자신도 도미니코 회원이며 이 수도회의 광구장이었던 캔터베리의 대주교 로버트 키로어비도 동료 수도회원의 여러 견해를 교회가 부인하는 학설에다 끼워 넣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재밌죠. 당대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반론, 반박, 뭐 금지, 금령, 뭐 비판 당했어요. 이 정도까지 저항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요 네 번째 소제목 오해를 보면 오해가 좀 긴데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물론 위에서 말한 여러 사람들이 토마스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비그리스도교적인 것으로 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비난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였다. 야, 여기 반전이 나와요. 힐시베이라고 아저씨가 또 이렇게 반전을. 이건 재밌어요. 쓰는. 자, 저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야, 그러면은 당대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단으로 몰렸구나. 야, 난리 났다. 그게 아니래요. 근데 이 헬시베르가 주장한 그게 아니라는 거. 비그리스도교적인 것으로 본 거 그거 아니야 그거. 그 큰 오해야. 이제 독자들의 오해다. 자, 지금부터 나옵니다. 그 아베로에스 학도들은 토마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주의가 충분히 아리스토텔레스적이 아니라고 반대한다. 요거예요. 아베로에스 학도들은 야, 토마스 아퀴나스 너 네가 말하는 거 충분히 아리스토텔레스적이지 않어. 그래서 반대했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적인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네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잘 몰라 이런 거 이런 거죠. 671쪽을 보면 토마스에게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였다는 사실이 하면서 나와요. 이건 뭐 헬시베르거의 주장이긴 합니다. 어거스틴이 더 큰 영향을 미쳤어. 이런 얘기.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얘기도 있죠. 우리가 흔히 아는 좀 상식이랄까? 편견? 토마스 아퀴나스와 보면 이제 그 중세 철학의 두 양대 산맥 거두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는 대립된다. 예를 들어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적이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이죠. 그래서 두 사람은 대립된다. 근데 여기 보면 정확히 이런 문장이 나오죠. 토마스와 보다 오래된 플라톤적 아우구스티누스적인 전통 사이의 대립은 조작된 것이다. 우린 대립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조작된 것이다. 자, 그리고 아래 문장이 또 있습니다. 음, 어, 이건 좀 촌철살인이긴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검토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면 나요. 그런데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란 도대체 어떠한 아리스토텔레스인가? 아프로디시아스의 알렉산드로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비켄나나 아베로에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인가? 그렇지 않으면 플라톤의 위대한 유산을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인가?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말한 그 누구도 아니란 말인가? 중세기에 있어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무런 구별도 지어지지 않고 표제어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적, 토마스적인 철학을 입에 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걸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문장은 앞에서 나왔었죠. 도대체 어떤 아리스토텔레스냐? 근데 이거는요, 전문적인 연구자가 아니라면 구별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사람마다 당연히 똑같은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해도 다 자기 맥락으로 끌어와서 얘기할 텐데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학자들, 특히나 학자들이 이런 거 해줘야 돼요.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어떻게 받나, 이거 되게 근데 지난한 작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토마스 아퀴나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떠했고, 이런 거 되게 밝히는데 되게 어렵겠죠.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인용한 모든 사람들을 비교 대조하면서, 야, 이거 진짜 지난한 평생을 걸어야 되는 작업일 거라 생각해요. 웬만해서 이런 거 안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672쪽. 자, 토마스의 문제는 역사의 오류보다 더 힘센 것이었다. 그는 적대자들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열렬한 제자들과 옹호자들을 가지고 있다. 그가 죽은 지 50년 후에 이미 단테는 그를 낙원에 있다고 했으며 13세기 말에는 도미니코의 총정회의가 그를 질서의 박사라고 선언했다. 1323년에는 토마스가 성인 품에 올랐어요. 1879년 교황 레오 13세는 그의 철학이 교회의 철학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권장을 했습니다. 이미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우거스티누스와 같은 반열에 올라 있어요. 성인이에요, 성인. 엄청난 사람이 됐죠. 그리고 토마스 학파에 속하는 사람은 많다 하면서 10여 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요. 자, 요거를 지리님 요거 어떻게 보셨나요? 요 파트 재밌죠? 요거 어떻게 보셨는지. 네, 저는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오늘날은 사실은 이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누구의 아리스토텔레스냐 이런 논의를 했던 것 자체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고유한 어떤 사상가 그리고 그 사상가의 독보적인 이론이 존재했다고 믿지 않으면 전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논쟁이죠. 그런데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철저한 플라톤주의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거대한 플라톤 맥락에서 같이 가고자 했던 하나의 계열로서 읽어야 되는 것이지 누구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건 사실은 의미 없는, 오늘날 봤을 때 크게 의미 없는 바이겠죠. 물론 그에 대한 컨셉을 잡아놓고 그 컨셉을 하나의 이론화하여 뭐 재밌게 구성하는 것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기원을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뭔가 사실관계로서 사상을 검증하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조차도 모를 확률이 높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이거는 검증할 수 없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뭔가를 누구의 어떤 영향 관계를 직접적으로 파악해내거나 그것이 간접적일지라도 그것의 어떤 도식화를 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기보다는 어떤 영향 관계 안에서 무슨 생각을 궁극적으로 개진시켰는지를 직접 보아야 되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역시도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많은 수 방법론을 차용했을 것이고 관련된 본질에 대한 사상은 당연히 아우구스티누스적인 요소를 가지고 왔을 것이고 그에 대한 큰 거대 맥락 안에서 당연히 플라톤이 전제되었을 것인데 그것이 각각 찢어서 어떤 것이 어떤 영향관계를 얽혀있고 누가 더 많이 영향받았고 이런 거는 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당시에 열심히 탐구하고 노력하고 공부했던 바를 가지고 거대 권력을 소유한 실질적인 사람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만한 어떤 반대나 그런 대항하는 세력이 생겼다는 건 그만큼 토마스 아퀴나스의 논의가 전반적으로 다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거죠. 공신력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공신력 있는 이론들이 전파되고 설파될 때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됐는가. 사실은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오늘날에서도 토마스 아퀴나스를 볼 때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작도 물론 보겠지만 저작의 어떤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는지 오늘날도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해석되어져서 비판되고 있는지를 맥락으로서 파악하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 뭐 싸웠다, 반대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이겼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오늘날의 일반적인 관점인데 사실 누가 이기고 지고보다는 그 싸우고 논쟁 자체가 성립 가능했다는 거는 이들이 생각하는 지점에 공유하고 있었던 생각의 지평이
같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게 같지 않으면 사실 논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중세가 특히 후기 스콜라 학파로 가기 직전까지 이러한 동일한 어떤 사상적인 맥락들, 지평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지점에 생각이 나는데, 역사란 기억 투쟁이자 기록 투쟁인 것 같아요. 결국 승자의 기록이 남는 것이고, 물론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승리자겠죠. 기록이 남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역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모르는 것이고요. 어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승리했죠. 이 사람의 저작들의 뭐 대부분은 남아 있고, 플라톤 전집도 보면 전집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수천 년 전에 썼던 책이 아직도 남아 있네. 깜짝깜짝 놀라요. 솔직히 플라톤만큼 썼던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플라톤처럼 기록이 안 남아 있는 바람에, 물론 당대에 그건 이제 뭐 학계에서도 인정을 받아야겠죠. 설득력, 어쨌든 그런 것들 지금 학계도 모든 학자들이 치열하게 투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논문이나 저서들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나름 이제 기록 투쟁을 하고 있는 셈인데, 어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승리했다. 근데 그것도 궁금해요. 도대체 어떤 당대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아퀴나스의 사상을 수긍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남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혁신성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들 이 하나가 생각이 됐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얘기하다 보면 일단 정리를 하죠. 아퀴나스가 끝났어요, 드디어. 우리가 좀 몇 주 동안 토마스 아퀴나스를 상세하게 다뤘었는데요. 자, 지니님은 이제 정리하는 맥락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자, 한 단어, 혹시 한 문장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떤 사람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한 문장이 아니어도 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그냥 인상 깊었던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하는 게 더 재밌게 기억에 남겠죠. 네. 다른 일반적인 정리나 뭐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철학사 책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아퀴나스의 글쓰기가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글쓰기, 그리고 강의했던 방식, 어떤 것을 먼저 주고 그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이성을 신뢰하는 방식의 어떤 형태,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반대 의견으로서 거대 철학자들의 견해들을 쭉 정리를 해주면서 인간 경험으로서 영원한 진리가 이런 방식으로 알려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과정에서 보여주는 그런 교수자였다라는 정리가 사실은 되게 마음에 많이 남고요. 종합을 하긴 했지만 그 종합 안에서 끊임없이 믿고 의심치 않았던, 물론 한계점은 인정을 합니다. 신이라는 수렴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무한 신뢰, 이성, 지성, 그리고 그런 내용 안에서 과정 역시도 그대로 사상가들의 내용들을 전달하면서 논쟁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글쓰기를 하고 말하기를 하고 강의를 했다는 지점들이 아퀴나스의 되게 거대한 어떤 하나의 유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날도 그러한가,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습니다. 뭐 학교 코로나 이후에 되게 많이 정지됐죠. 그리고 지금 조금씩 등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2년이라는 공백기 때문에 양극화로 이제 사회적 계층화된, 이미 많이 고착화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좀 사교육을 빵빵하게 도움받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많은 수 기초학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복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표 하나를 봤는데, 국어 능력의 하나여 본다면 이게 상위권, 우리가 말하는 강남 8학군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 문해력 측정, 뭐 국어 기초 학력 측정을 100점 만점에 한 75점 정도가 평균 점수라고 한다면, 우리 잘 못 사는 지역, 특히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의 한계를 두더라도 그 특정 지역에서는 그 점수 75점과
크게는 25점 받았다고 하니까 격차가 50점 정도 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쌓이고 좀 더 극단적인 예시를 보다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와 다 이미 선행까지 끝난 친구와의 대결을 입시에 가서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조금 우려가 되고요. 비단 2년 앞으로 향후 몇 년 최근 근미래의 입시뿐만 아니라 그 입시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취업이라든지 상대적인 뭐 사회적인 관계망, 박탈감 뭐 이런 것들 다 형성되잖아요. 옛날에는 개천에 용 난다 뭐 이런 말, 오늘날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하늘로 승천하는 용이 돼야 하는 그런 시점과 더불어서 그것이 또 많은 수 부모의 능력과 사회의 어떤 기반과 인프라죠. 어떤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이런 바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요런 좀 극단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대주교 혹은 정치가 혹은 많은 수 목소리가 힘으로써 작용하는 사람이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 시대의 교수자였다면 어떤 수업을 전제하고 어떤 시험 문제를 냈을까? 정치가였으니까 입시도 바꿀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이런 고민이 조금 중간중간 들었었고요. 아무래도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또 이성에 대한 신뢰, 지성에 대한 신뢰로 연결됐던 사람이고 신에 대한 믿음이 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무한 신뢰에 대한 맥락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교수자가 되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런 교수자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상가도 감히 데려다가 이런 나의 의견에 아주 강력하게 반대할 수 있고 탄탄한 근거가 있는 이런 사상가도 있어.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아예 공포에서 학생들에게 전혀 창피함 없이 그리고 내가 틀린 바가 있더라도 열어놓고 토론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만들어준 그런 학자 혹은 선생 혹은 정치가였다는 사실이 좀 좋게 보였고요. 네, 한편으로 오늘날 모습을 좀 보면서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 대학원 사람들을 보면 이제 대학원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다들 공부를 해요. 다들 공부를 하고 또 열심히 다들 논문을 써요. 근데 대학원 외부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대학원 중도 탈락한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예, 뭐 수도 없이 쏟아지는 논문에 뭐 자기까지 보탤 필요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필요 있습니다. 동화 반복이 될지언정 그 시대가 매우 급변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기 해석이 곧 사회의 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관점이더라도 한 장 한 장 더해가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물론 충실한 공부, 성실한 삶에 대한 어떤 열림 뭐 이런 것들을 전제하에 하는 얘기지만 네 그러하고요. 이제 그런 말들을 외부에 많이 전달을 하죠. 그래서 뭐 그렇게 수많은 논문들 사이에서 너의 원고가 아까 이제 뭐 기록투쟁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너의 원고가 얼마나 갈 것 같으냐, 몇 명이나 읽을 것 같으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어떻게든 기록과 영향과 내 사회 관계망 속에서 어떤 관점에 대한 한 단어, 한 줄, 한 장을 남기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책들을 읽고 얼마나 많은 말을 하겠어요. 생각도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이런 바를 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시대적으로 조금 학자를 대하는 눈이 궁극적으로 돈 못 버는 사람이죠. 그런 거 해서 효율성 없는 사람 이렇게 낙인 찍히다 보니 그런 이야기들과 그런 쉬운 해석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그렇겠지만 이 좀 안타까울 따름이고 그들도 누군가의 부모일 텐데 만약에 자기의 아들, 딸들이 연구자가 된다라고 어떤 한 분야든 어떤 분야든 국한하지 않고 연구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와 같은 말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바람이 조금 있고 같은 우려도 조금 듭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시대나 위기가 있고 생각들이 많겠지만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를 읽는 동안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요. 이런 사람이 또 이제 우리 앞으로 대선도 남았는데 권력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도 받아서 나눠주셨던 말씀 다 공감하고 동의하고요. 하나 더 덧붙이자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기의 앞선 철학자들을 존중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역사 의식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점점 어떤 주제든 간에 지금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떤 주제를 가져와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말했고 플라톤은 어떻게 말했고 자기 선대 철학자들이 말했던 걸 다 줄줄이 다 꿰고 있잖아요. 근거를 다 들어서 기억력도 좋았고.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논쟁하는 뭐 친구들끼리 대화할 때도 보면 역사적 맥락을 잘 끌어오진 않고 보통 그냥 내가 내 생각에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거 그냥 뭐 그런 것 같아. 이게 좀 근거도 빈약하고 그냥 자기의 느낌이나 그냥 흘러가는 주관대로 혹은 그때그때의 유행이나 뭐 요런 그러니까 인제 뭐 되게 얕아지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우리가 그래서 아퀴나스한테 배울 것 중에 역사성, 역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어떤 주제를 갖고 와도 역사적 맥락을 풍부하게 인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이게 전 맞다고 보는 게 뭐 오늘날에도 어떤 주제를 갖고 와도 다 맥락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쌓여왔던 맥락들이 반드시 있는데 그거를 다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맥락 위에서 그 역사 위에서 얘기를 해야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 토마스 아퀴나스를 통해서 역사를 딛고 어쨌든 우리 신학대전 제일 처음 시간에 구성할 때도 제일 마지막에 어떤 주제든 간에 자기 얘기를 해요. 어. 그 누군 이렇게 말했고 누군 이렇게 말했고 또 누군 반론을 펴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자기 얘기를 해요. 요런 방식. 이건 얼마나 철저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가. 아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학자다. 요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진희 님 혹시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더 혹시 뭐 아퀴나스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퀴나스적인 부분, 우리가 지금 긍정하고 있는 아퀴나스의 특징처럼 우리 철학사를 읽어나가는 요 수업 자체도, 요 수업이 아니지, 시간 자체도, 사실은 되게 의미가 같이 더 있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그냥 검색만 하고, 긁어오고, 아니면, 네. AI로 그냥 물어만 봐도 알아서 요약 정리 다 해줘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알아도 살아가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50년이 뭐야. 엄청나게 옛날 버전의 철학사들을 계속 읽어나가고 있고 그것도 지면으로 이북도 아니에요. 우리 모임만 이렇게 되고 있지 이전에 스튜디오까지 가서 찍고 얘기하고 그랬던 거 보면 충분히 우리는 이제 총칠성에 입각해서 선대에 남겨놓았던 그 바에 대해서 조금 노력하면서 따라가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좀 보태고 싶고요. 그 과정이 이제 벌써 절반에 가까운 완성을 취했다는 게 좀 뿌듯하기도 하고 좀 더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처음엔 좀 가볍게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역시도 그런 마음을 좀 버리려고 해요. 좀 무겁게 아니면 책임감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일단 지니기 시작하면 좀 스스로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나쁜 방식으로 좀 발화가 세진다거나 뭐 이렇게 이용하게 될 것 같아서 좀 마음을 좀 버리고 처음 비전공자로서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도 우리가 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책을 어떻게 더 찾아봐야 될까 등등으로 계속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비단 이것이 당장에 우리에게 돈으로서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권위나 뭐 성취나 뭐 책이 나온다거나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더라도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잘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